세상에 돈이 몰리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미 다 오른 다음에야 그걸 알아채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캐시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래의 돈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돈을 가장 잘 버는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이곳에 돈이 몰립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몰리더라고요. 그 캐시 우드가 최근에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돈은 딱 5개의 분야로 몰린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엔비디아, 반도체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저도 처음 볼 때는 이런 것도?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데이터로 다 제시를 했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그래프들을 뜯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사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5개의 분야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죠. 캐시 우드가 맨날 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스라는 보고서인데 올해가 이제 10주년이에요. 10년 동안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서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2026년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The Great Accel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가속, 뭐가 가속된다는 거죠. 캐시 우드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5개의 혁신적인, 혁명적인 기술 플랫폼들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한테 영향을 줘서 서로 가속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개가 합쳐지면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7.3%를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지금 IMF가 예측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우드는 2배가 넘는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럼 그 5개의 섹터,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5개의 섹터가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인공지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시 우드가 주목하는 건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GPT는 망치 같은 겁니다. 내가 들어야 이제 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 망치를 스스로 들고 못을 박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주면 중간 과정을 스스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판단하고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도 열고 결제도 하고 저한테 보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 대신하는 어떤 일하는 존재,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캐시 우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 우드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AI 에이전트가 사실 퍼지면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10명이 하던 일을 AI 에이전트 하나가 처리하는 세상이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가속되어서. 이거 최근에 있었던 실제 예시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1월에 여러분들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세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몰트봇이라고. 이게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다음 주 토요일 레스토랑 좀 예약해줘 라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 AI가 알아서 예약 사이트를 찾고 안 되면 직접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요. 제 목소리를 11랩스라고 하는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완료하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소개가 됐어요. 즉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결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어떤 개인 비서 같은 느낌입니다. 이 몰트봇 때문에 실제로 어도비를 비롯한 사스라고 하죠. 이 사스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거 최근에 미국 주식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몰트봇, AI 에이전트가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어도비 같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예 망가뜨릴 만큼 위협적이다라는 시장의 평가였어요. 자, 이런 AI가 쇼핑, 업무, 금융 다 들어온다. 2030년까지 약 9,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1,200조 규모의 시장이 된다는 게 이 캐시 우드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숫자, 이걸 그래프로 이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빅 아이디어 2026은 한 번씩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도 링크로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원래 AI를 돌리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추론 비용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그죠? 비용이 1년 사이에, 이게 1년이거든요. 1년 사이에 99%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99%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 자체가 지금이 연간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이제 1조 4천억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를 이야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이제 미국의 ETF랑 상장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막 보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 그 보유량이 12%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ETF 잔고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73%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비트코인만은 아니에요. 즉 토큰화된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시장이 2025년에 3배 성장을 해서 보면은 이게 190억 달러인 거잖아요. 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규모가 2030년까지 이제 11조 달러까지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냥 코인 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곳곳에 막 다 들어가서 아예 전체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서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이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비트코인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040년도까지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굉장히 적게 보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체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 발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이미 다 케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좀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멀티오믹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죠.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료 쪽. 이게 기술 쪽에서 보면은 좀 생소한 분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AI랑 그 생명공학이 만난 겁니다. 뭐 유전자, 뭐 단백질, 뭐 대사체, 뭐 이런 거 있죠. 생물학적 데이터들, 결국 이것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약을 개발하고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한다. 원래 예전에는 신약 하나 만들고 개발하는데 뭐 10년, 뭐 2조 막 이렇게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AI가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캐시우드에서는 이 분야를 AI 뭐 네이티브 바이올로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AI가 단순히 우리가 막 어떤 챗GPT 쓰고 어떤 정보를 얻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헬스케어 산업조차 전반적으로 다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로보틱스예요. 로봇공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I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로봇은 그 생각을 이 물리적인 세상이랑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이제 똑같은 동작 반복하는 어떤 기계들, 이걸 로봇이라고 불렀는데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로봇이라고 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 단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을 지금은 초기라고 봐요. 그래서 로봇의 밀도를 보면은 아직 올라갈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사례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게 좀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커지냐? 이제 캐시우드에서 주장하는 그 규모는 26조 달러. 제조업 분야에서 한 13조 정도, 가사 서비스 분야에서 한 13조 정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이제 26조 달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면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가 5천에서 6천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라고 해도 26조, 비교가 완전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현재 반도체 시장 규모의 40배가 넘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향후에 이제 로봇에 투자할 만한 여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마지막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사실 뭐 에너지는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크의 추정으로는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제 누적 투자가 약 이제 10조 달러.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지금보다 이제 19배는 커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의 주장은 AI 시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얘기들이 칩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이 전기를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AI 경쟁에서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5개의 분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앞으로는 더 가속화된, 더 거대한 흐름들이 막 펼쳐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면서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또 되게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에요. 손으로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2장 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계속 다시 봐요. 주기적으로. 2장 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복리의 법칙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수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자가 일 단위로 노동을 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자가 고용하는데, 관리자들은 주 단위 계획을 짜고 그 관리자를 상위 관리자가 고용을 하는데, 상위 관리자는 연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 상위 관리자를 최고 경영자가 고용을 하는데, 최고 경영자는 3, 4년 단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앞에를 바라보고, 사회적 리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본다. 그래서 이런 비전의 규모와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한다는 건, 개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즉슨 투자 세상에서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리더의 마인드와 종업원의 마인드를 모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봐요.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우리는 현금 흐름을 얻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을수록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돈으로는 현금 흐름을 챙기고 최종 목표는 큰 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만 있다고 사실은 회사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당연히 종업원만 있다고 회사가 돌아가지도 않죠.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투자를 수비수랑 공격수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수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 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60%에서 혹은 80%까지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더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40%까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을 단기적인 흐름의 공격수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수비, 이게 공격 1, 공격 2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여기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 모든 투자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걸 알면서도 못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저 진짜 손이 안 나가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야, 저 때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진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중요한 순간일수록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기계는 저처럼 겁이 많지 않거든요. 저처럼 막 뉴스 보면서 막 흔들리지 않죠. 공포에도 막 눌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그죠? 제가 써놓은 대로,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분할해서 알아서 사줍니다. 실제로 이제 하락장들과 이제 변동성이 큰 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계속 쉬지 않고 알아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저는 직접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판단만 하고 실행은 시스템이 하게 둡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나도 좋은 기업들을 저렴할 때 사고 싶다, 근데 막상 손이 안 나간다, 근데 원칙대로 계속 하고 싶은데 하락장만 오면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